밀양, 섣달 금음의 마지막 저녁. 하늘에서는 북풍이 몰아쳤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손가락 마디마디로 스며들고 얇은 벽돌담을 뚫고 들어와 강가의 갈대숲을 노쇠함에 오그라든 팔처럼 부들부들 떨게 했다. 강물은 잿빛 비단처럼 잔물결 하나 없이 평온했고 멀리서 흔들리는 낚싯배의 희미한 불빛만이 묵은 해의 마지막 숨결처럼 아른거렸다. 강둑 아래 몸을 웅크린 낡은 반지하 집안, 박만석 노인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막 끓인 콩나물국 냄비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라 밥상머리에 정중히 놓인 고인이 된 아내의 사진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옆 벽에 걸린 누렇게 바랜 종이 달력은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낡은 나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바람이 윙 소리를 내며 성애로 뿌옇게 흐려진 유리창을 때렸다. 노인은 김치 한 조각을 집어 흰 쌀밥 위에 얹고는 텅 빈 앞자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TV 소리도 음악 소리도 없었다. 오직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깨진 기왓장 위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여보, 참 춥구려. 노인은 사진 속 아내의 그림자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올해도 이렇게 나 혼자구려. 노인은 많이 먹지 못했다. 지난 수많은 해처럼 또다시 홀로 맞이할 새해를 앞두고 묵은 해의 마지막 맛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두려는 듯 천천히 씹을 뿐이었다. 밥은 점점 식어갔지만 그의 손은 아직 마시지 않은 생강차 찻잔 옆에 힘없이 놓여 있었다. 늦은 오후가 되자 노인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바구니를 손에 든 채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가 둑길 비탈을 내려가 갈대밭으로 향할 때 고무장화가 얼어붙은 진흙 바닥에 살짝 잠겼다. 그곳은 새해 첫날 밥상에 올릴 생선을 잡기 위해 늘 그물을 쳐두던 곳이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해는 안개 장막 뒤로 희미한 흔적만을 남겼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마른 갈대들이 미로처럼 서로 얽혀 있었다. 그 사이를 지나는 바람은 누군가의 끊이지 않는 한숨 소리처럼 스와하는 소리를 냈다. 박 노인은 조용히 몸을 숙여 그물을 끌어올렸고 튀어오른 물방울이 손목을 차갑게 적셨다. 아무것도 없었다. 썩은 나뭇잎과 잡초뿐이었다.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 같았다.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멈칫하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살폈다.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숨이 꺼져가는 생명체에게서 나오는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작고 여린 울음소리였다. 노인은 서둘러 그물 바구니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헝클어진 갈대숲을 헤칠 때 그의 늙은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갈대가지 사이에 걸려있는 낡은 등나무 바구니를. 바구니는 낡아빠진 털목도리로 덮여 있었고 차가운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다. 노인은 몸을 숙였다. 조심스럽게 목도리를 젖히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한 아이가 기껏해야 1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안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꼭 감겨 있었으며 숨결은 거미줄처럼 가늘었다. 아기의 몸은 너무 차가워서 작은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기의 목에는 희미한 달빛에 반짝이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날개를 편 학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다. 노인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겉옷을 벗어 아기를 감싼 뒤 늙은 몸의 온기가 이 작은 생명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듯 가슴에 꼭 껴안았다. 오, 세상에. 어쩌자고. 이런 날씨에. 노인은 서둘러 몸을 돌려 풀밭을 짓밟으며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뚫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땅을 세게 내딛는 듯했고 다급하고 떨리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집 안은 캄캄했다. 그는 등유 램프를 켜고 난로를 지피고 물을 끓인 뒤 조심스럽게 아기를 낡은 소미불 위에 눕혔다.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아이가 살며시 몸을 뒤척였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박 노인은 아기의 머리를 말려주고 젖은 천을 갈아준 뒤 그 옆에 앉았다. 그의 두 손은 마치 놓치면 아이가 환영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 작은 손이 박 노인의 검지를 꽉 쥐었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그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살아있는 반응이었다. 소리 없는 대답이었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핑 돌게 했다. 노인은 웃었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조용하고 애달프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미소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아기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부터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그는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울부짖었지만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문득 오래된 시 한 구절을 떠올렸다. 학은 눈 내리는 밤에 날아가고 이름 없는 하늘을 남겼네. 하늘에 그는 방금 떠오른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속삭였다. 내 이름은 하늘이다. 오늘부터 내가 나의 하늘이니까. 그날 밤 바람은 여전히 깨진 기왓장 틈새로 울부짖었다. 하지만 낡은 반지하 집 안 등유램프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져 있었다. 박만석 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아기를 오래전 세상을 떠난 딸이 쓰던 등나무 요람에 눕혀 난로 옆에 두었다. 그는 이불을 짜고 생강물을 데우고 한 시간마다 몸을 숙여 그 여린 숨결을 확인했다. 마치 단 1분이라도 한눈을 팔면 그 작은 생명이 겨울바람 앞등불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날이 밝아올 무렵 눈이 드문드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내렸다. 뺨은 다시 붉어졌고 입술의 보랏빛도 옅어졌다. 기적 같았다. 그는 아내의 제사상 앞에 서서 작은 쌀 막걸리 한 잔을 따르며 빌었다. 여보, 내가 아이 하나를 데려왔소.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하느님이 보내주신 것 같구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목에서 목걸이를 풀어 깨끗이 닦았다.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물결치는 하늘을 배경으로 날개를 편 은빛 학, 그리고 뒷면에는 희미하게 라는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숨기려다 잠시 망설였다. 결국 그는 목걸이를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침대 및 낡은 서랍장 속에 보관했다. 그와 아내의 옛 연애편지들과 함께. 그 후 며칠 동안 늙은 묘지처럼 고요했던 집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제 하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아이는 점차 회복되었다. 아직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박 노인이 나타날 때마다 아이는 손을 뻗었고 동그란 눈은 반짝였으며 입에서는 초봄의 바람 소리처럼 여린 의 소리를 냈다. 노인은 하늘이에게 간단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숟가락으로 냄비 두드리기, 장단에 맞춰 손뼉치기, 그리고 그가 슬플 때마다 불던 대나무 피리 소리 듣기. 처음에는 아이가 그저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눈속을 뚫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하늘이는 조금씩 웃는 법을 배우고 기어서 그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그의 품에 파고들어 잠드는 법을 배웠다. 그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이장에게도, 이웃에게도.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저 이 평화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세상과 나누기에는 아까운 운명 같은 선물처럼.
설날이 왔다. 온 마을이 떡을 빚고 붉은 등을 달고 제사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박 노인의 집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하늘이와 함께 앉아 떡을 빚었다.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하얗고 쫀득한 반죽을 함께 굴렸다. 밀가루가 얼굴과 코에 잔뜩 묻었다. 그가 웃자 하늘이도 따라 웃었다. 섣달금은 밤, 그는 낡은 옷을 고쳐 직접 만든 작은 녹색 한복을 입힌 하늘이를 제사상 앞에 앉혔다. 아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따라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박 노인은 가슴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다. 제사가 끝나자 다시 눈이 내렸다. 아이는 담요에 꽁꽁 쌓인 채 그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둘은 함께 나무 창밖으로 수천 마리의 흰아기 둥지를 찾아 날아드는 듯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가야금을 꺼내어 느리게 몇 줄을 튕겼다. 가야금 소리는 나지막하게 울려 퍼지며 바람 소리, 장작 타는 소리, 그리고 이제 막 다시 불이 지펴진 보금자리의 고른 숨소리와 어우러졌다. 운명적인 그 섣달금은 밤으로부터 10번의 겨울이 지났다. 밀양강가, 박만석 노인의 낡은 반지하 집은 비바람과 세월의 풍파에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다. 하늘이는 이제 7살이 되었다. 아이는 영리하고 건강했으며 반짝이는 눈과 환한 미소가 늘 입가에 피어 있었다. 매일 아침 아이는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를 도와 밭일을 하고 쓰레기를 줍고 집 주변을 청소했다. 매일 저녁 할아버지와 손자는 강가로 나가 그물을 짜고 지는 해를 바라보며 먼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 오늘 공기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하늘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공기 냄새를 맡았다. 아, 바람 냄새지 뭐냐. 북풍이란다. 추운 계절이 평소보다 길어질 거라는 신호지. 박 노인은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래전부터 하늘이는 그를 그 다정한 이름으로 불렀다. 할아버지. 그리고 노인은 마치 이 손자를 기다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늘 화답했다. 소박한 삶은 그렇게 흘러갔다. 수확철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김치를 담그고 마당에 배추를 널어 말렸다. 한가할 때면 박 노인은 하늘이에게 옛 민요를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에 대한, 강물에 대한, 그리고 낳아주신 은혜에 대한 노래들을.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하늘이가 엄마에 대해 물을 때마다 노인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늘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떠다니는 구름을 가리켰다. 그럼 엄마는 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노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의 설날, 박 노인은 하늘이를 위해 직접 새 한복을 지어주었다. 하늘색 옷이었고 옷기대는 작은 학 한 마리를 수놓았다. 설날 아침, 아이는 할아버지 곁에서 조상님께 절을 올린 뒤 깊이 고개를 숙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박 노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의 늙은 눈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행복감이 어렸다. 하지만 마을의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남들보다 더 유심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조씨 아주머니 과부로 박 노인의 집에서 세 채 떨어진 곳에 사는 듯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한때 금은방에서 일한 적이 있었고 장신구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강가를 지나가던 그녀는 우연히 하늘이를 보았다. 그때 아이는 몸을 숙여 박 노인이 그물을 당기는 것을 돕고 있었고 부주위로 옷깃 아래에서 반짝이는 는 목걸이가 언뜻 드러났다. 햇빛이 은 목걸이에 반사되자 조씨 아주머니는 걸음을 멈췄다.
저건 이 동네 사람들이 가질 만한 물건이 아닌데. 그날 밤 조씨 아주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기억의 의존의 목걸이 펜던트의 모양을 그렸다. 날개를 편 학 한 마리, 마치 고급 수공예품처럼 정교한 조각. 그녀는 자신이 수집했던 공의술 관련 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어렴풋이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조씨 아주머니는 시장의 몇몇 사람들에게 슬쩍 물었다. 박 노인네 아들. 엄마가 없다면서? 어째서 할아버지랑 둘이서만 사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늘이가 주워온 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박 노인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씨 아주머니에게 그 이야기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가난하게 사는 노인이 갑자기 아이를 키운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아름다우는 장신구를 하고 있다고? 가난한 집 아이 같지가 않아. 뭔가 정상이 아니야. 그녀는 밤중에 중얼거렸다. 일주일 후, 그녀는 버스를 타고 진주 시내로 올라가 예전에 공의술 감정 전문가로 일했던 옛 친구 최 씨를 만났다. 그녀는 그림을 펼쳐 보이며 그에게 봐달라고 부탁했다. 최 씨는 미간을 찌푸리고 안경을 쓴 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서울의 한시 재벌 가문의 특별 제작품입니다. 한 모양의 은 목걸이, 가문의 상징이지요. 조씨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말은 그 아이가 한시 가문의 자손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목걸이가 진짜라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씨 아주머니는 혼란스러운 마음과 커다란 비밀을 손에 쥔 채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흙길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는 하늘이를 보며 바람에 흩날리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보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정말로 재벌가의 아이라면 어쩌다가 이런 곳까지 흘러들어왔을까? 그녀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진주에서 최 씨를 만난 후 조씨 아주머니는 하늘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하지만 그녀는 관청이나 한시 가문에 알리는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한 명씩 입소문을 내는 방법을 택했다. 김씨네 가게에서부터 이씨네 국수집, 아침시장의 찻자리까지 가문의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는 겨울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혹시 그 애가 재벌가의 사생아 아닐까? 듣자 하니 한시 집안이 엄청 부자라던데 아이를 하나 잃어버렸다는 소문도 있고. 박 노인은 원래 곁에 처자식이 없었잖아. 참 이상해. 박 노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하늘이의 손을 잡고 강가로 나가 그물 매는 법, 채소 씻는 법, 김칫국 끓이는 법을 가르쳤다. 그의 눈에 아이는 여전히 하늘에서 떨어진 새싹이었다. 근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저 바르게만 자라주면 되었다. 어느 초가을 오후, 박 노인이 낡은 장롱을 정리하다가 하늘이가 체육 시간 후에 책상 위에 두고 가는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침대 밑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결혼사진과 아내의 사망진단서,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의 유품 몇 점이 보관된 곳이었다. 그는 조용히 목걸이를 그 안에 넣고 잠갔다. 차라리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 봤다는 사실을 몰랐다. 조씨 아주머니의 은밀한 시선, 시장의 작은 소문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압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웅성거림을 조용히 들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김태식 이장이었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그는 귀가 매우 밝고 공정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하늘이가 강가에서 놀고 있는 틈을 타 박 노인의 집을 찾았다. 박 영감님. 아이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좀 들리더군요. 물을 깎던 박 노인의 손이 멈칫했다. 아이가 한시 지방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박 노인은 칼을 내려놓고 이장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생각만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온 마음을 다해 그 아이가 제 손자라는 것은 압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거면 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영감님 편에 서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는 책을 들고 와 그물을 기우고 있는 박 노인 곁에 앉았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한데? 마치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노인은 손을 멈추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햇볕 냄새가 나는 머리카락 향기에 그는 문득 목이 메었다. 하늘아, 사람들은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단다.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저 착하게, 올바르게 살면 되는 거야. 그거면 충분하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저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모든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주 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다. 중년의 남자 한 명이 차에서 내렸고 그 뒤를 단아한 잿빛 한복을 입은 여성이 따랐다. 그들은 낡은 사진 한 장과 한가 라는 글자가 수놓인 손수건, 그리고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만석 노인의 집을 물었다. 그는 30년 동안 한씨 가문을 모셔온 이 집사였다. 박 노인의 집 마당에서 마주섰을 때 이 집사는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하늘이 또래의 아기가 있었고 목에는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저희가 6년 전에 아이를 하나 잃었습니다. 유괴를 당했지요. 내내 찾았습니다만 이제야 이 마을에서 퍼진 이야기 덕분에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부디 아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가을 하늘에 내리치는 천둥 소리 같았다. 박 노인은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동의하지도 않았다. 그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 집사와 여인은 그 자리에 남겨졌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지새웠다. 하늘이는 낡은 만화책을 손에 쥔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고 다시 침대 밑 나무 상자를 보았다. 한참 후 그는 상자를 열어 목걸이를 꺼내고는 낡은 천으로 감싸 상자 깊숙한 밑바닥에 숨겼다. 정말로 폭풍이 몰아친다면 내가 그 아이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리라. 다음 날 아침, 초겨울의 햇살이 박 노인의 집 처마 박 나무까지 사이로 비쳐들었다. 하늘이는 추위에 볼이 발그레해진 채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박 노인은 식어버린 생강차를 손에 쥔 채 부엌 아궁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시선은 초점이 없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나무 문이 열렸다. 한씨 가문의 이 집사와 한 회장의 큰딸인 서진이라는 여인이 들어섰다. 그들은 정중한 태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만 저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한 자가 수놓인 손수건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붉은 실은 낡았지만 한 땀 한 땀의 정교함은 틀림없었다. 그 옆에는 사진 한 장이 놓였다.
한 살배기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볼이 통통하고 한 모양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박노인은 눈앞에 놓인 것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차가운 기운이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어째서 나를 찾아왔소?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조씨 아주머니의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어떤 분이 할아버지께서 똑같은 목걸이를 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희망이 아주 희박하지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실종된 남동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그녀는 동생이 13개월 때 서울 강남의 한 사립 어린이집에서 유괴되었다고 했다. 그날의 모든 카메라는 파손되었다. 한씨 가문은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6년 내내 탐정을 고용했지만 절망만을 되돌려받았다고 했다. 어머니는 6년 내내 동생의 방을 그대로 두고 계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집안에 누구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박노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그래, 하늘이가 내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핏줄이 함께 살아온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추울 때 아이를 재워주고 열이 높을 때 죽 한 숟갈씩 떠먹여준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들이 아니었다. 바로 그였다. 그날 오후, 서진은 멀리서나마 하늘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노인은 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밀양강가에서 하늘이는 강아지와 장난치고 있었다. 박노인이 짜준 털모자를 쓰고 어깨를 기운 속옷을 입고 있었다. 그 밝은 눈과 순진한 미소에 서진의 심장이 저며왔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글썽였다. 틀림없이 내 동생이야. 이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가 잘 자랐군요. 너무나 잘 자라서 제가 아이를 다시 데려가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처음으로 김태식 이장을 집으로 불러 조언을 구했다. 이장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무도 아이를 대신해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박 영감님. 하지만 진실을 숨길 권리도 없지요. 만약 하늘이가 정말 한씨 가문의 자손이라면 아이는 자신의 뿌리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장이 막 떠나자마자 그는 즉시 뒷마당으로 나가 매화나무 아래 묻어둔 나무 상자를 파냈다. 그는 다시 목걸이를 꺼내 깨끗이 닦은 뒤 회색 천으로 정성껏 감싸 안주머니에 숨겼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DNA 검사를 받겠다. 하지만 내가 동의할 때만이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일어났을 때 박노인은 이미 김밥과 두유, 그리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호떡을 준비해 두었다. 그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말했다.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진주에 놀러 갔다 오마, 알았지? 아이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장을 열게 될 줄은 모른 채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진주의 한 병원에서 박노인은 목걸이를 꺼내 의사에게 하늘이의 머리카락과 혈액 샘플 채취를 부탁했다. 아이는 조금 놀랐지만 할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제 또 어디 가요? 치킨 먹으러 갈까? 네. 매운 걸로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병원을 나와 손을 잡고 붐비는 사거리를 건넜다. 길모퉁이 한쪽에 서진이 차 안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가씨께서 어제부터 계속 따라오셨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이 집사의 귀에 대고 작게 말했다. 그 주말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99.998% 일치.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늘이는 한씨 가문의 아들이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툇마루에 아주 오래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이가 작은 베개를 들고 나왔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하늘아, 만약 언젠가 내가 멀리 진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면 가겠느냐? 아이가 멈칫했다. 겨울바람이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다. 저는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여기에 계신 분이라는 건 알아요. 제가 추울 때 안아주시고 콩나물국을 끓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요. 제가 떠나면 할아버지는 또 혼자 밥 드시게 되는 건가요? 박노인은 아이를 힘껏 껴안았고 그의 어깨가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라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아서였다. 다음 날 아침, 밀양강가의 작은 집은 은빛 안개에 잠긴 듯했다. 박노인은 일찍 일어나 불을 지피고 평소처럼 아주 진한 김칫국을 끓였다. 하지만 오늘은 간이 조금 짰다. 손이 떨려서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눈물의 짠맛을 잊을까 두려워서였을지도 모른다. 아침 식사는 느리게 흘러갔다. 하늘이는 등 뒤에서 휘몰아치는 거대한 파도를 모른 채 맛있게 밥을 먹었다. 아이는 학교 이야기, 재민이가 공책을 잘못 가져간 이야기, 선생님이 자기 그림을 봄바람 같다고 칭찬해준 이야기를 했다. 박노인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늘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박히는 목과 같았다. 오후에 그는 하늘이를 집 툇마루에 앉혔다. 하늘아, 너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본 적 있니? 아이는 낯선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요. 저는 강가에서 왔고 할아버지가 저를 찾았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만약 내게 다른 가족이 있고 그곳에 널 찾고 있는 친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 거니? 아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바람이 아이의 머리카락 사이로 불어왔다. 저는 물어볼 거예요. 콩나물국을 먹어본 적 있는지? 그물 당기기 놀이를 해본 적 있는지? 모기 물렸을 때 등을 긁어준 적 있는지요?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그분들은 진짜 가족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박노인은 아이를 껴안았다. 눈물 한 방울이 하늘이의 이마에 떨어졌지만 아이는 그저 맺힌 이슬인 줄 알았다. 일주일 후 한씨 가문에서 공식적으로 대리인을 마을로 보냈다. 더 이상 이 집사가 아닌 백발의 키는 크지만 지친 눈빛을 한 회장이 직접 왔다. 6년간 울어서 거의 목소리를 잃다시피 한 부인도 함께였다. 그들은 고인이 된 아내의 사진이 걸린 작은 방 안에서 박노인과 마주 앉았다.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회장이 무겁지만 고뇌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는 필요 없소. 박노인이 짧게 답했다. 그저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시오. 한 부인이 흐느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단 한 번이라도 아이를 만나게만 해주세요. 만남은 하늘이가 늘 종이배를 띄우며 놀던 강가에서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박노인이 아이와 함께 갔지만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다. 하늘이는 낯선 여인을 보았고 처음에는 어색하던 눈빛이 이내 멈칫하는 듯했다. 한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땅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 뿐이었다. 한 회장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시계 하나를 꺼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었다. 그는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는 활짝 웃는 아기 사진이 있었다. 하늘이가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제가 사진 속의 이 아기예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떨리는 손이 아이의 어깨 위에 놓였다. 너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신 선물이란다. 그날 밤, 박노인은 마당에 서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서울에서 불어온 바람이 정말로 도착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바람은 아이의 진짜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별까지 몰고 왔다. 한 부인이 선물한 털옷을 걸친 하늘이가 밖으로 나왔다. 할아버지, 그분들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저 안 가면 안 돼요? 박노인의 목이 메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단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게다. 아이는 그를 꼭 껴안았다. 둘은 말없이 있었다. 말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박노인은 하늘이의 짐을 쌌다. 낡은 손수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아이가 흰밥에 뿌려 먹기 좋아하던 볶은 소금이 담긴 작은 단지. 집이 그리워지면 이 냄새를 맡으렴. 그럼 내가 생각날 게다. 그는 웃었다. 하늘이는 울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차가 소나무 숲 뒤로 사라질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서서 바라보았다. 그의 겨울, 강가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밥상에는 다시 한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박노인은 외롭지 않았다. 밥상 위에는 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노란 유채꽃밭 사이에서 그와 하늘이가 환하게 웃고 있고 그 뒤로 굽이치는 밀양강이 보이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결코 멎지 않는 바람처럼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조용한 봄날 오후, 밀양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 위, 박만석 노인의 집문 앞에 은색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이는 긴 외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인이었다. 몸은 가냘팠지만 시선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밀려오는 모든 기억을 삼켜버릴 듯한 낡은 나무 대문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한서와 하늘이의 친어머니였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도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담벼락 옆에 노랗게 핀 유채꽃 화분과 처마 앞 감나무에서 돋아난 파릇한 새잎과 마당 아래에서 놀고 있는 익숙한 작은 그림자, 그녀의 아들 하늘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는 대나무살에 종이 연을 묶으려 애쓰고 있었다. 바람이 낡은 한복 자락을 흩날리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중얼거리며 불렀다. 할아버지, 바람이 아주 좋아요. 높이 날 거예요.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던 박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여인을 발견한 그는 걸음을 멈췄다. 네 개의 눈이 마주쳤다. 경계심과 긍지가 가득한 늙은 남자. 한때 아이를 잃고 이제는 붉어진 눈으로 가슴을 부여잡은 채 떨리는 손으로 서 있는 어머니. 당신이 그 아이의 어머니요? 노인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내내 찾았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아이가 살아있고 건강한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노인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몇 걸음 다가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려 했다. 하지만 하늘이가 달려오자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좋게. 엄마는 이제 널 안을 자격이 없어. 아이는 울고 있는 낯선 여인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다가 설명을 바라는 듯 박노인에게로 돌아섰다. 노인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늘아, 먼저 집에 들어가 있거라. 할아버지가 손님과 잠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처럼 순순했지만 이번에는 아이의 눈빛에 낯설미 가득했다. 작은 부엌 안, 박노인은 한 부인에게 차 한 잔을 따랐다. 손은 떨렸지만 예를 갖췄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 들었으나 마시지 않고 내려놓았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협박을 당했고 공황 상태였어요. 남편을 위협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아이를 유괴하는 걸 도왔어요. 그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어떤 사람이 제게 목걸이를 건네주며 강가 마을에 한 아이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박노인은 대답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요. 나는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소. 나는 그저 하늘이 내 손에 아이 하나를 보내주셨다면 내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요. 한 부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가 진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 후에 아이가 누구를 선택하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한시 가문의 집사가 냉정한 눈빛의 중년 남자와 함께 들어섰다. 그는 고개도 숙이지 않은 채 말했다. 제대로 찾아왔군요. 이제 작은 도련님을 모시고 돌아가겠습니다. 박노인이 일어나 앞을 가로막았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요. 아이는 아직 어리요. 서울이 뭔지도 모르오.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오. 아이는 우리 집안의 핏줄입니다. 이런 곳에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선택하게 하시오. 노인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달빛이 가득한 작은 방에서 박노인은 하늘이 곁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잠들지 않고 눈을 크게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오늘은 모두가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노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건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너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 너를 다시 찾고 있는 게야. 하늘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제 아빠잖아요? 그 질문은 늙은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다. 아이의 손은 처음 바구니에서 들어 올려졌던 그날처럼 여전히 그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달빛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작은 집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낡은 나무 시계만이 다가오는 이별의 시간을 초 단위로 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재벌 가족이 하늘이를 데리러 왔다는 소식은 멀리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호기심과 연민, 그리고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하늘이는 달랐다. 아이는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박노인과 함께 밥을 짓고 밭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그물을 던졌다. 하지만 노인은 아이의 눈빛에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두세 개의 경계선 앞에 선 아이의 혼란스러움이었다. 점심 무렵 노인은 하늘이를 데리고 강가의 갈대밭으로 갔다. 그가 오래전 아이를 발견했던 곳이었다. 하늘아, 이곳이 할아버지가 너를 처음 만난 곳이란다. 그날도 오늘처럼 추웠고
바람도 지금처럼 불었지. 아이는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다. 기억 안 나요. 기억할 필요 없다. 그저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는 것만 알면 된단다. 박노인은 몸을 숙여 갈 때까지 하나를 꺾어 나지막한 피리 소리를 냈다. 바람 소리가 피리 소리와 어우러져 잿빛 하늘 아래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다. 하늘이가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가면 할아버지는 또 외로워지세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는 늙었잖니. 외로운 건 괜찮다.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돼. 어디에 있든 하늘은 있고 바람은 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게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강아지풀 하나를 꺾더니 그것으로 작은 고리를 엮었다. 그럼 할아버지의 하늘을 제가 가져갈게요. 내일 하늘을 쳐다볼게요. 그날 밤 박노인은 침대 밑 나무 상자를 열어 지난 며칠간 깊이 숨겨두었던 한 모양의 목걸이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등유램프 불빛 아래 은빛은 마치 그가 처음 아이의 목에서 그것을 풀어냈던 날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기억이 밀려왔다. 가느다란 손가락을 붙잡던 작은 손, 깜박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던 맑은 눈, 그리고 그의 겨울바람 속으로 흩어지던 여린 울음소리. 그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아, 내가 어디를 가든 하늘은 언제나 하나다. 언젠가 내가 이해하게 되면 돌아오렴.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는 목걸이를 나무 상자에 넣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무딘 칼날로 하늘, 하늘이라는 글자를 함께 새겼던 나무 도장과 함께. 그 아래 그는 단 몇 글자만 적힌 작은 종이 한 장을 남겼다. 하늘이 한때 집이었다면 이곳은 언제나 푸른 하늘로 열린 창문이 될 것이다. 이른 아침 그는 낡은 한복을 입고 단추를 채우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골목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을 때 그는 바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하늘이의 옷깃을 바로잡아주고 목도리를 꼼꼼히 매주고 작은 배낭을 메어주었다. 아이는 묻지도 웃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가면 저를 기다려주실 거죠? 기다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니까. 아이는 눈을 깜박였다.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내일 하늘을 쳐다볼 거다. 내게 하늘이라는 이름의 손자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동차 경적이 다시 울렸다. 아이는 돌아섰지만 갑자기 다시 돌아와 그를 꼭 껴안았다. 할아버지가 제 하늘이에요. 저는 서울이 뭔지 모르지만 제가 세상에서 할아버지를 가장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집사가 들어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오랫동안 아이를 안고 있을 뿐이었다. 하늘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다시 달려와 박노인의 손에 작은 물건 하나를 쥐어주었다. 나무 도장이었다. 할아버지가 저를 잊지 않게요. 그리고 아이는 돌아서서 사람들을 따라 빠르게 차에 올랐다. 박노인은 우산도 없이 처마 아래 가만히 서 있었다. 갑작스레 봄비가 쏟아져 하얗게 샘머리 위로 흩뿌렸다. 그의 손에는 비에 흠뻑 젖은 나무 도장이 들려 있었다. 젖은 도장면에는 하늘 두 글자가 번져 있었다. 봄비는 사흘 내내 계속 내렸다. 가늘었지만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박노인의 나무집은 이상하리만치 텅 비어버렸다. 문가에 놓여있던 작은 낡은 신발은 사라졌고
두 벌의 수저가 있던 부엌 한편에는 이제 하나만 남아 있었다. 온 집이 단 하루 만에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다. 박노인은 여전히 일찍 일어나고 여전히 장작으로 물을 끓이고 여전히 아이가 쓰던 금이 간 사기 그릇을 씻었다. 하지만 하늘이가 남기고 간 나무 도장을 만질 때마다 그는 말을 잃었고 손이 가볍게 떨렸다. 할아버지, 제가 가면 저를 기다려주실 거죠? 그 목소리가 매일 밤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특히 하늘을 쳐다볼 때면 눈시울이 자주 붉어졌다. 한편 서울의 한시 가문저택에서 하늘이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가 머무는 방은 낡은 나무집의 10배는 넓었고 난방기에 피아노, 어린이 도서관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늘이는 거의 웃지 않았다. 매일 아침 가정부가 그를 개인 교습실로 데려갔다. 오후에는 집사가 그를 활동센터로 데려갔다. 모든 것이 스위스 시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계획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기이한 공허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온 듯한 공허함을. 그는 돌아가겠다고 떼쓰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가끔 창가에 아주 오랫동안 서서 하늘을 보며 속삭일 뿐이었다. 오늘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고 계실까? 어느 날 오후, 며칠간 친어머니의 집이 있는 제주에 다녀오기 위해 짐을 싸던 한서환은 우연히 하늘이의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낡은 파란 실로 하늘이라는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 옆에는 획이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서툰 조각의 흔적을 알아볼 수 있는 작은 나무 도장이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가 아직 놓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이의 침대 곁에 와서 아이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아들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결국 그녀는 속삭일 뿐이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한편 밀양에서 박노인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매일 밤 그는 등유 램프 불빛 아래 앉아 낡은 하드커버 노트를 펴고 글을 썼다. 내가 떠난 지 15일째. 오늘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마 물고기들도 나처럼 슬픈가 보다. 21일째,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유채꽃이 노랗게 피었다. 너는 여전히 유채꽃을 좋아하지, 그렇지? 30일째, 실수로 내가 쓰던 그릇을 떨어뜨렸다. 깨져버렸다. 하지만 조각은 간직할 거다. 내 것이니까. 그는 그 일기를 보낼 생각은 없었다. 그저 하늘이를 조금이라도 더 곁에 두기 위한 방법으로 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박노인이 시장 밖에서 넘어진 채소 파는 할머니의 비를 가려주고 있을 때 갑자기 검은 차 한 대가 자신의 집 문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고 그 뒤를 교복 차림의 하늘이가 작은 우산을 든 채 따랐다. 그의 심장이 한순간 멎는 듯했다. 하늘이냐? 아이는 그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저 더는 못 견디겠어요. 하지만 함께 온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아이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늘이는 몸부림치며 박노인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제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아이의 외침은 시장 구석까지 울려 퍼졌고 모두가 걸음을 멈췄다. 아이는 가방을 땅에 내던지고 달려와 박노인을 와락 껴안았다. 비는 계속 내렸고
할아버지와 손자 모두 흠뻑 젖었다. 할아버지가 잘 살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없으면 전 잘 살 수가 없어요. 박노인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꼭 껴안았다가 자신의 손에서 나무 도장을 조심스럽게 풀어 하늘이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이걸 가져가거라.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할아버지의 하늘이다. 차는 잠시 후 떠났다. 하늘이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차에 올라 창문 뒤에 앉아 여전히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는 박노인을 눈으로 쫓았다. 그 이별의 장면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비와 끊이지 않는 시선만이 있었다. 장면의 끝. 그날 저녁, 박노인은 화로 옆에 앉아 작은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하늘이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쓴 쪽지였다. 할아버지가 제 하늘이에요. 서울에서도 매일 하늘을 볼 거예요. 그는 그것을 접어 서랍장에 넣고 조용히 아직 따뜻한 차를 마셨다. 탁자 위에는 작은 우산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늘이가 차에서 내리며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 이별의 날 이후 하늘이는 서울로 돌아갔다. 아이의 삶은 풍족하고 부유하며 규율 잡힌 한시 가문의 톱니바퀴에 맞춰 계속 흘러갈 듯 보였다. 하지만 매일 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서 별똥별처럼 반짝일 때면 하늘이는 눈을 감고 장작 타는 소리와 나지막한 이야기 소리가 들리던 강가의 작은 나무집을 떠올렸다. 고전 소설과 교과서 옆 책장에는 박노인이 예전에 만들어준 학 모양이 새겨진 하드커버 공책이 놓여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마치 자신만의 하늘 한 조각을 간직하듯 소중히 보관했다. 밀양에서 박노인은 예전처럼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내일 저녁, 그는 여전히 강가로 나가 하늘이가 물장난하던 바위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한 번은 소문을 퍼뜨렸던 조씨 아주머니가 뜨거운 떡 한 봉지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그의 마당으로 들어왔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박노인은 책망하지 않고 미소 지었다. 그는 말했다. 아주머니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요. 나는 그저 아이가 내 품에서 웃었던 것만 알면 그걸로 충분하오. 조씨 아주머니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봄이 끝날 무렵 박노인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의사는 노안으로 인한 쇠약이라고 진단했지만 가까운 이들은 알았다. 그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이라는 걸. 마지막 나날 동안 그는 이웃에게 부탁해 자신이 썼지만 보내지 못한 일기들을 기록하게 했다. 만약 언젠가 하늘이가 돌아왔는데 내가 없다면 내가 낡은 나무 상자에 남겨둔 것들을 아이에게 전해주시오. 그 안에는 도장이 있소. 사랑의 증표지. 목걸이도 있소. 근본의 증표지. 그리고 일기장이 있소. 내 심장이요. 그가 세상을 떠난 날, 비도 오지 않고 해도 뜨지 않았다. 그저 가벼운 바람이 낡은 기왓장 위를 스쳐 지나가며 펼쳐진 채 놓여있던 일기장을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추게 했다. 하늘은 내가 어딘가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 내가 매일 바라보는 곳이다. 그의 부고는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고급 차로 장례를 치르는 이도 없었다. 그저 몇몇 마을 사람들이 작은 상을 차리고 향과 잘 익은 바나나 한 송이를 올렸을 뿐이었다. 하늘이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한서아는 알았지만 조용히 숨겼다.
그녀는 아이가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 말없이 앉아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그룹 이사회 회의에서 이제 12살이 된 하늘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는 나중에 회장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저처럼 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회의실 전체가 경악했다. 한 부인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반대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석 달 후, 작은 버스 한 대가 밀양 마을 앞에 멈춰 섰다. 키가 크고 마른 소년이 낡은 배낭을 맨 채 내렸다. 목에는 학이 새겨지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하늘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한마을 주민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였다. 보낸 이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그 편지에는 단 한 줄의 글만 있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너를 기다린다. 그는 돌아왔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화로 옆에 앉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늘이는 낡은 나무집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거의 그대로였다. 작은 책상, 낡은 찻잔, 그리고 여전히 문 한구석에 세워져 있는 우산까지. 책상 위에는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하늘이라 새겨진 나무 도장, 색이 바래는 목걸이, 익숙한 글씨체로 가득한 두꺼운 일기장. 하늘이는 자리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한 줄 한 줄이 마치 바람결처럼 그의 심장을 어루만졌다. 너는 내가 인생의 끝에서 얻은 복이다. 만약 언젠가 내가 돌아온다면 그건 내가 바란 대로 잘 살았다는 뜻일 게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할아버지는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주렴. 그는 공책에 머리를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다음 날 강가의 한 땅에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다. 하늘 마을. 첫 번째 고아들이 그곳으로 왔다. 큰 나무 그늘 아래 하늘이는 아이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에게 지붕이 되어줄 하늘이 되겠다는 약속처럼. 먼 발치에서 회색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나무집 앞에 조용히 흰 국화 한 다발을 놓았다. 한서환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쉬움과 축복이 뒤섞인 빛이 어렸다. 또다시 5년이 흘렀다. 시간은 한 아이가 성장하고 하나의 약속이 행동이 될 때를 예고하지 않는다. 밀양의 아침,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막평탄화 작업이 끝난 작은 언덕 위, 하늘 마을이라는 간판이 첫 햇살을 맞이했다. 고아들이 신나게 뛰어다녔고 그 웃음소리가 아침 햇살 속에 울려 퍼졌다. 뒷마당에서 이제 17살의 소년이 된 하늘이가 소박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아이들이 지붕을 세우는 것을 돕고 있었다. 여전히 옛날의 그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이제는 상실을 겪어본 사람의 깊이가 깃든 성숙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룹의 상속자 자리를 거절했다. 대신 하늘이는 가족에게 밀양의 고아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는 데 투자해달라고 부탁했다. 거대한 건물도 화려한 간판도 없었다. 오직 낡은 목재와 푸른 나무, 그리고 사람의 정만이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옛 나무집으로 돌아왔다. 박노인이 남긴 집은 그대로였다. 마치 시간이 이곳에서만 멈추기를 작정한 듯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다. 사진 속 박노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고 그 눈빛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는 듯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하늘이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종이는 이제 누렇게 바랬지만 한자 한자의 글씨는 여전히 심장에 새겨진 듯 선명했다. 마지막 장에는 할아버지가 썼지만 보내지 못한 짧은 편지가 있었다. 하늘아, 만약 언젠가 내가 돌아온다면 내 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분은 너의 안전을 위해 핏줄을 포기해야 했을 때 그 누구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게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렴. 진심으로, 일하는 두 손으로,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너는 할아버지의 하늘일 뿐만 아니라 너처럼 저 바깥 어딘가에서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의 하늘이기도 하니까. 하늘이는 공책을 덮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밤하늘은 무척 맑았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멀리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흰 국화 한 다발을 품에 안은 나이 든 여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더 다가오지 않았다. 하늘이는 바로 알아보았다. 그의 친어머니 한서화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책망의 말도 극적인 눈물도 없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다. 부서져 본 심장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 하늘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화 역시 떨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엄마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랐구나.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흰 국화 다발을 받아들고 박노인의 제사상 앞에 놓았다. 어머니,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미워한 적 없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어깨가 해방감에 떨렸다. 하늘이는 차를 따라 그녀에게 앉기를 권했다. 두 모자는 낡은 부엌, 희미하고 따뜻한 등유 램프 불빛 아래 함께 앉았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년 후, 박노인의 첫 번째 추모식이 하늘마을에서 열렸다. 과시도, 언론도 없었다. 그저 수십 명의 사람들, 이곳에 사는 고아들, 몇몇 옛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자원봉사로 밥을 짓는 조씨 아주머니뿐이었다. 하늘이는 박노인의 큰 사진 앞에서 말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재벌의 아들이 왜 시골 마을에 살면서 고아들과 함께 일하는 삶을 선택했냐고. 저는 단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성공을 가르치기 전에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부자도 아니었고 권력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하늘이셨습니다.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왔다. 흰 깃발이 조용히 흔들렸다. 마지막 장면. 저녁, 6살쯤 되어 보이는 한 고아 소녀가 집 툇마루에 앉아 울고 있었다. 하늘이가 다가가 박노인의 낡은 우산을 건넸다. 알고 있니? 이 우산이 예전에 오빠의 비를 막아줬단다. 오빠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날에. 소녀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다. 오빠가 제 하늘이 되어줄래요? 하늘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만의 하늘이 아니라 비 아래서 외로웠던 모든 사람들의 하늘이 되게. 카메라는 뒤로 물러난다. 밀양 마을의 전경이 나타난다. 드문드문 보이는 지붕들, 텃밭의 채소들, 그리고 산과 언덕 사이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위로 한 점 구름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가족은 혈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기를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증명이 필요 없다. 그저 심장의 흔적을 남길 뿐이다. 그리고 때로 초겨울의 북풍은 추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아이를 데려온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자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